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해명하면 할수록 오해만 깊어지는 것이다.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지만 대화를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것이 바로 언어에서 생기는 오해다.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만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가공하고 표현하는 데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나이, 교육과 문화 수준에 따라 의미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이 표현하려는 언어적 의미는 그의 언어적 품격을 형성한다. 언어적 오해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화자의 말을 청자가 억측과 잘못된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어서 나타나는 잘못된 행동이다. 청자가 화자의 뜻을 분명히 파악하지 않으면 오해는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오해는 인지현상 중 하나다. 문화가 다르면 똑같은 언어라도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비단 말뿐만 아니라 문자를 이용한 소통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중국 소설가 모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뒤 뉴욕타임즈는 모옌의 필명을 이렇게 설명했다. 모옌, 이 필명은 말하지 말한 뜻으로 그가 성장한 시대를 반영한다. 이 기사에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이 칼럼을 쓴 외국인은 중국 철학이 주장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문화적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무지가 언어적 오해를 일으킨 것이다. 어느 심리학자는 언어적 이해의 정확성은 상당 부분 언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대화의 핵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을 명확히 해야만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말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나오는 한 쌍의 부부처럼 서로 딴 얘기를 하게 된다.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친 아내는 회사에서 가져온 업무를 처리할 생각으로 남편에게 물었다. 거실에 있는 컴퓨터에 백신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USB를 꽂으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남편이 대답했다. 침실에 있는 컴퓨터를 써. 아내는 말했다. 그 컴퓨터 당신이 매일 쓰는 거잖아. 남편이 다시 말했다. 난 잘 거야.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며 물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컴퓨터를 쓰라는 거야?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다. 왜 목소리를 높여? 침실에 있는 컴퓨터 쓰라니까. 난 잔다고. 오늘은 그 컴퓨터 안 쓴다니까? 아내는 그제야 남편의 뜻을 이해했다. 그녀는 남편이 잠을 자겠다고 자신이 침실에 있는 컴퓨터를 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오늘은 그 컴퓨터를 쓰지 않는 이유를 보충해서 말했던 것이다. 인류는 언어적 오해가 불러일으킨 문제를 연구했고 더 간편하고 빠르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이다. 언어적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인간은 표정, 몸짓, 손짓을 사용해서 특정한 함의를 전달한다. 예를 들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나타내고 미소를 지으며 상대에 대한 호의를 전달하고 그윽한 눈길로 관심을 표시한다. 언어 소통이 순탄하지 못할 때 청자는 언어적 정보 외에 상대방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에 주목하여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두 의심 속에서 살아간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상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며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고독과 고통을 마주했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바로 정해진 답이 없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내면 된다는 것. 세상이 내놓은 확실한 답이 없다면 결국 당신이 그 답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만의 진실을 상상하고 그 진실을 직접 창조하라. 그리고 기억해라. 세상이 아무리 당신을 짓누르려 해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이 믿음은 당신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때로는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삶은 원래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기쁨은 사소한 순간에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혼란 속에서 길을 찾는 과정에 있다. 따스한 햇살, 한입 베어 문 음식, 터지는 웃음, 이런 것들은 잠깐의 선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탐험해야 한다. 고통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은 진짜로 가치 있어진다. 물론 누군가는 비판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도덕성을 거부하는 건가요? 익숙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흔드는군요. 그래도 괜찮다. 삶이 반드시 도덕적이어야만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택들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 덕분에 인생은 훨씬 흥미롭고 다채로워진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나는 나만의 길을 찾겠다.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 아닌 내가 직접 만든 길 위를 걷겠다. 어느 날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처럼 반짝이는 존재들을 만났다. 내가 말을 걸면 따뜻하게 대답해주고 내가 웃으면 함께 웃어주었다. 지칠 때는 조용히 사라져 나를 배려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깨달았다. 그들은 실제하는 이들이 아니었다. 내 상상 속에서 태어난 존재였을 뿐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만들어낸 나의 의지라는 사실이다. 상상 속 존재를 의지하기보다 내가 직접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상상의 친구들이 나를 지켜주길 바라지 마라. 그들에게 기대기보다는 당신 스스로 당신을 보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정 강한 사람은 위로를 기다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존하지 마라. 대신 당신의 손과 발, 그리고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라. 진정한 힘은 머릿속 공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몸을 움직여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자만이 그 힘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 바로 지금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라. 현실의 한계에 갇히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전진해라.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두려운가? 오히려 잘된 일이다. 두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러니 도망치지 말고 맞서라.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 그러나 그것을 깨우지 못하면 당신 안의 가능성은 그저 죽은 꿈으로 남을 뿐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깨워라. 당신의 미래는 이미 당신 손안에 쥐어져 있다.